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간 이 갈등으로 촉발된 내홍이 친윤 그룹 내부 이견으로 이어지면서 여당 내 권력 투쟁이 분화되는 양상입니다. 이 대표는 잠시 뒤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탈권 이전 소통 행보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함께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반명계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가 사태를 수습하고 당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해 6월 이맘때 딱 오늘이었을 겁니다. 이 정당사에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떤 사건으로 표현된 적도 있었는데 이 원내 교섭단체 정당 대표, 당 대표가 30대 당 대표가 선출된 아주 이 국회 영선이죠. 영선 대표가 또 거기다 선출이 돼서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당시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다움, 중진다움, 때로는 당대표다움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의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는,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거에 초점을 맞춰서 당 조직이 운영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당원 교육,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여당으로서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에 아마 좀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지난해 6월에 이 발언과 최근 발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도훈 의원님? 지금 보면은 뭐 지선도 이겼고 대선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의 위상은 굉장히 올라갔다고 보여지는데 지난해 6월에 했던 이 당 대표로서의 했던 이 발언과 지금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평가 내리시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또 우리 정치에서 이준석 대표만큼 빛과 그림자가 확실한 정치인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30대 영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이 어떻게 30대 청년을 대표로 세운단 말인가? 저 당은 끝난 줄 알았더니 저 당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선출된 것 자체가 우리 정치사에 정말 커다란 업적을 남겼습니다. 네. 두 번째, 대표로 들어서서 대변인 토론 배틀, 그다음에 우리 선거에 나갈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적성 검사, 자격 시험 같은 그렇습니다. 걸 봤죠. 그런 것도 나름대로의 그 의미 있는 그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이제 그 성과를 이어가는 노력이라든지 어떤 업적보다는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조금 이제 그림자가 많이 부각이 됐는데, 지금 그 보수 세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난 대선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후보를 도왔느냐. 윤석열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지지율이 한때 50%가 넘는 기록도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2번 가출을 하면서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 번도 처음에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대선에서 도움이 됐냐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의 효과가 있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적으로 자꾸 갈라치기 얘기가 나오게 해서는 되는 건가? 왜 이대남과 이대녀를 가르고 2030과 4050을 가르려고 하는 건가? 네. 정치는 통합인데 왜 자꾸 가르려고 하는 거냐?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스타일의 문제라고 할까, 성품의 문제라고 할까, 모두가 이렇게 기대했던 스타였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당에 약간 트러블 메이커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녹음도 하고 공격도 하고, 너무 소통과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노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쌓여서 빛과 그림자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네. 법적으로 이제 이른바 성 관련 의혹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위기 상황을 맞았는데 24일 날 이제 결정이 나오는 걸 보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가 잘 처신을 해 나가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진행될 간담회에서 이제 위원님이 분석해주신 빛과 그림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최근에 불거진 갈등이죠. 정진석 의원과의 갈등을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듣고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시비를 걸어서 끌어내려고 한다는 등 뭐 이런 억측으로 연결돼서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위원으로 보면은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를 저격해가면서 자기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당을 대표하는 어른일 수 있겠습니까? 네, 보는 사람들도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30대 당대표와 이제 60대 5선의 중진 의원 간의 이런 감정 싸움이 섞인 듯한 설전을 보면서요, 차장님. 네. 사실 그 이면에는 결국에는 당권 다툼이 그 아래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당의 어떤 이제 주도권 다툼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는 당대표에 선출된 것 자체도 굉장히 큰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영선 당대표 출연 이후에 영선 대통령 후보, 영선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사가 지금까지 어떤 기존의 어떤 성장 문법을 파괴하는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탄생하는 신호탄으로서 이준석 당대표 당선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준석 당대표는 당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당대표는 결과로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두 번의 그 전국 선거인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 승장이다라는 이미지가 이준석 당대표에게는 이제 아주 큰 업적이자 빛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어떤 중진들과의 언쟁 이런 것은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질 때, 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과거 리더십과 새로운 리더십이 교차하면서 생기는 어떤 불협화음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한다라면 이준석 당대표에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이고요. 네. 반대로 이것이 이제 심한 당권 투쟁으로 확산이 돼서 어떤 당의 내분으로까지 만약에 이어진다. 이렇다면 통합해야 될 그 리더인 당대표가 당내 분열을 조장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그리고 앞으로 빛이 더 많아질 것이냐 아니면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질 것이냐 좀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방송사의 라디오에도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관계가 정진석 부의장이 얘기하는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 그리고 당 대표는 당의 서열 1위다 이러면서 이제 신경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취임 1주년이니까 그래도 여당 대표로서 취임 1주년이니까 좀 이준석 대표에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동아일보 제 좋아하는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너무 정치 게이머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 위축되지 않는 모습은 좋지만 뭔가 정치, 이제 여당의 대표로서의 모습으로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취임 시기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시기에는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해내느냐 그것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사실은 부여받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사실 적절하게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정권 교체 성공했고 사실상 안정적인 어떤 국면을 이끌어가는 당대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정의 어떤 협력 그리고 당내 통합 그리고 야당과의 어떤 협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지금 오늘 인터뷰 말씀하셨지만 내용의 속성들을 보면 굉장히 싸움닭처럼 뭔가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의 어떤 이 논쟁의 그 수위를 보면 네. 굉장한 수위를 넘나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자막 나가는데 저거 그러니까 그런 지금 단어를 나가도 되는가 싶을 쓰는 정도로 것들이 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1년보다 향후 1년이 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임기 2년짜리인데 왜냐하면 지금 윤 정부가 지금 이준석 대표를
하나의 당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도 문제인 거고요. 거기서 협력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립하느냐가 문제인데 계속해서 논란이 온다 그러면 새로운 세력들에 의해서 사실상 견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의 어떤 논란이 그냥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권력의 어떤 갈등, 투쟁의 양상으로 외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런 갈등 양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을 아끼고 원론적인 입장을 이제 기자들 앞에서 하는 거를 같이 들었는데 사실 전해지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 우려를 좀 나타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24일에 분수령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번 정진석 부의장과의 어떤 갈등들을 좀 증폭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증폭시켰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이제 24일에 있을 윤리위원회나 어떤 이런 여러 당내의 어떤 입지 면에서 좀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갈등을 좀 확대시켜서 또 윤리위원회에서의 어떤 결정 부분을 좀 본인이 탄압받는 이미지로 좀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진석 부의장이라는 분과의 어떤 그런 갈등을 더 확전시키고 그리고 좀 세대 갈등으로 좀 부각을 시켜서 그래서 실제로 그 젊은 그 또 남성 대변인들이 이 싸움에 좀 참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갈등도 확대시키고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이 어쨌든 간에 그 윤핵관의 또 친윤 그룹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또 윤핵관 세력들로부터 본인이 좀 어떤 탄압을 받는 이미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갈등을 계속 확전시킨 모양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그 당내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져 오기 때문에 일단은 잠잠해진 듯하게 보이지만 일단 24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윤리위원회 심판이 또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에 따라 사실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당내 갈등이 다시 또 수면 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한 북 콘서트를 찾았습니다. 누구의 북 콘서트냐? 유승민 전 의원의 북 콘서트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정치 재개 행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워낙 유승민 전 대표, 원내대표와 굉장히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당 내에서 굉장히 그 궁지에 몰린 것은 맞지 않습니까? 중진들, 뭐 친윤 그룹에 이렇게 포화를 맞고 있다 이런 표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승민 의원과의 어떤 이런 결합된 모습으로 뭔가 세불리기를 통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 이런 의지도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유승민 죄송합니다. 전 대표가 뭐 그 정도의 세를 갖고 있는지 첫째 의문이고 두 번째 유승민 이준석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인지도 좀 뭐 의문입니다. 네. 유승민 이준석 두 분은 이제 새누리당에서 같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바른정당 분리되고 바른미래당 갈 때도 줄곧 정치 행보를 같이 왔었으니까 어느 정도 동지적 개념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했던 얘기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준석은 나에게서 좀 멀어졌고 이제는 뭐 내가 전화해도 받지 않는 적도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적 동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에 경선에서 패배한 뒤에 깨끗이 승복하긴 했지만 선거 때 사실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그 여파로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했을 거고 이제 앞으로 그럼 정치를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또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지 그 고민이 많을 거고 거기에 뭐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 같고 이준석 대표도 이미 전선을 어떻게 보면은 2030 대 뭐 4050 이런 식으로 짰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와의 어떤 협력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거다 아마 그렇게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행사 정도는 그냥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행사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들레라는 이제 모임
때문에 개파 갈등 논란이 불거졌고요. 사실 이 모임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목소리 내고 또 참여를 의사를 밝혔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안 하겠다라면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갈등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불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네. 이 민들레로 인한 개파 갈등은 조금 일단락이 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만요, 차장님. 네. 이것도 역시 임시봉합이라는 분석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나 화들짝 놀랐으면 이 윤핵관의 이 핵심 인물인 네.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의 어브라더 이스 어브라더, 그래서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네. 형제 애를 과시하면서 이제 봉합을 했는데, 근데 이것은 약간 필연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핵관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은 정권 성공에도 약간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선출직 원내대표니까 원내대표로서 일을 하면서 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까지는 공식적인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는 마땅한 역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 의원들 사이에 뭔가 장 의원도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장 의원을 중심으로 한 공부 모임으로 이제 민들레를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민들레가 만들어지면 크게 보면 이준석 당대표와 윤핵 사이에 그 큰 대척점이 하나 있죠. 네. 만약에 민들레가 그 활동을 한다라고 치면 윤핵 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들레 세력이 당내에서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또 분화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팀을 구성해서 여야 그 대결을 해도 지금 여소야대 국면인데, 내부에서 윤핵, 권성동 윤핵, 장제원 윤핵,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이렇게 3분, 4분 오열되면 윤석열 정부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뜻을 접고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의 어떤 그 힘을 좀 모아주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크게 얘기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당내 갈등이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어떤 대목에서 그러냐면 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당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자, 이런 메시지를 그제 이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했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은 뭐 이제 당장 이번 달 말인가요? 이번 달 말부터 당정대라고 해서, 옛날에 당정청이라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실로 바뀌었으니까 당과 이 정부와 대통령실의 이 지도부가 만나서 뭐 정책, 여권으로서 밀고 나갈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자, 이런 회의를 정례적으로 이제 가지겠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민들레에서 촉발된 어떤 이 친윤 그리고 이 당대표와의 갈등, 이런 것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한 몸처럼이라는 단어가 사실 핵심이에요. 한 몸처럼 우리의 국정을 좀 지지해주고 거기서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지금 메시지의 핵심인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좀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라고 저는 굳이 생각을 그 발언이 하거든요. 소개되고 했다는 것은, 그렇죠. 그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 영선 대통령, 비정치인의 대통령이 갖는 일종의 구조적인 결함이 여기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민들레라고 얘기하지만 친윤 그룹, 즉 윤 정부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당내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그룹으로서. 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뭐 윤 대통령이면 윤 대통령, 윤핵관이면 윤핵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또다시 개파 정치의 흐름으로 비춰지고, 이거를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출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참여를 안 한다 그래도 이것은 작동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이유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흐름이 네. 딱 윤 대통령의 어떤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가정이 불협화음의 그렇죠. 어떤 그런 과정. 어떤 견제적인 세력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향후 1년이라고 그러지만 이 지도부를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지도부를 이끌어 갈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민들레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대표를 옹립하고 새로운 체제를 구성해야 되는 어떤 구심점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뭐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지만 저는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봐요. 당연히 윤 대통령은 그들의 어떤 친위 그룹이 당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국회 입법 과정까지 연결이 돼야만 국정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어떤 화라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민들레가 민심 들어볼래 이 준말 민들레인데 민심 들어보기도 전에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들레도 그렇고 그 이준석, 정진석 두 분의 뭐 갈등도 그렇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뜻하고는 완전히 뭐 별개로 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또 대통령실에서 볼 때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려스럽고 또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얘기했죠.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창문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경제 안보 위기는 창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지금 기둥이 흔들흔들할 정도의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정부의 정책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어떻게 저 반도체 한번 키워보겠다 해서 그렇게 총력을 기울이는데 당에서 반도체 얘기 한번 합니까? 당권 다툼이나 하고 있죠. 민들레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윤석열, 장제원 두 분의 관계가 그 장제원 의원이 제가 민들레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그 상황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진석, 이준석 뭐 갈등에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 윤 대통령이 일단 그 가만히 바라볼 겁니다. 바라보다가 이제는 이제 나서야 될 때가 있으면 말 그리고 행동이 아마 뒤따르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당이 이런 상황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을 이제 예고한 상태에 대한 비판인 건데요. 뭐 정부 완박을 시도하는 민주당이 오만함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시죠. 사실 이런 비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너무 나간 비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부 완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법치주의상에서 본다면 즉 이제 법률이 있고 그 밑에 하위 법령으로 뭐 대통령령 같은 시행령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당연히 그 시행령들은 그 위에 상위법인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사실 시행령만으로 어떻게 보면 법률의 취지를 넘어서는 그래서 입법부를 우회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회를 패싱하게 되는 것이고 법으로 개정해야 될 것들을 시행령으로 교묘히 바꿔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사실 법무부에서 인사정보를 관리하고 검증하는 내용들을 본다면 사실 정부조직법이라는 상위 법을 본다면 그 법에서는 법무부가 어떤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바꿔서 하위법인 시행령을 바꿔서 갑자기 법무부가 인사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정부조직법이라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권한 그리고 국회를 패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정부가 적어도 하위법령,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에 맞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이준석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평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당권 투쟁 상황까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뭐 정부 완박 관련해서는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이 당의 내홍이 이렇게 대야 전선에 뭔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취임 한 달이 됐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 싶네요. 가보겠습니다. 일이 중요하지 무슨 뭐 한 달 되고 100일 되고 뭐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냐.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취임 한 달을 맞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수행 평가 관련된 이 여론조사표를 보고 계신데요. 제일 마지막 이 수치는 긍정 53, 부정 33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부정 평가가 좀 낮아졌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측에서는 좀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영 차장께서? 네, 윤석열 대통령 한 달 앵커께서도 많이 달라졌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많이 서 있는 대통령은 역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이게 거의 매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국민이 그만큼 대통령을 만나기가 좀 쉬워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선 대통령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영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새로운 대통령상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많이 소통하고 많이 보여지는 것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잘 국정 안정적으로 이끌고 성과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한 달은 파격과 소통의 한 달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이 한 달인 만큼 김건희 여사가 된 것도 한 달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활동들을 좀 더 해야 되느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통령 내조에 집중해야 한다가 60.6%고요. 부인의 공적 활동의 필요성을 이제 인정하는 응답이 31.3%였습니다. 소장님, 아직은 이제 이 여사의 공적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천명을 했어요. 저는 아내로 내조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거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어떤 논란을 감안한다면 공개적인 행보를 조기에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말이라든가 여러 장면에서 사실상 나타나고 있음은 우리가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비근한 예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공식 만찬에는 이제 참여를 안 했지만 네. 그 과정 속에서 인사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서서히 그런 어떤 보폭의 환경을 장면을 넓혀갈 것은 보이지만 급격하게 공식 행사를 하거나 이런 그렇게 되기에는 부담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보면 대통령 내외가 이 상을 받았던 이 브로커 영화도 같이 관람을 오늘 중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부들 대통령 내외의 이 한 달 행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가 이제 민주당의 공격을 많이 받았죠. 물론 이제 김혜경 씨도 굉장히 국민의힘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여파가 있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제 제기됐던 문제들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허위 경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좀 의구심을 갖고 보는 측면이 있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여론 변화를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행보 관련해서는 조금 미국 같은 곳의 상황도 조금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악관에 지금 오피스 오브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실이 있는데 직원이 11명이에요. 비서실장이 있고 홍보, 공보, 그다음에 사회정책 분야 보좌관이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무슨 꽃꽂이하고 요리까지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고, 김정숙 여사 시절에도 아마 제2부속실이 11명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 청와대 규모가 500명 가까이 됐고 백악관을 해봤자 4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제2부속실이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일단 부속실 안에 3명 정도 팀으로 시작한다는 이제 보도는 있습니다만 3명에서 5명 정도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어떤 일정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네. 부분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이제 대선이 치열하게 치러지면서 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이 각종 의혹이 증폭이 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영부인 좀 이렇게 조용한 내조를 원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 당선한 이후에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이 역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양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가봐야 될 곳, 챙겨야 될 사람, 굉장히 많은 기관 방문 이런 것들이 이제 요청이 쇄도하는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못하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보내서 대통령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사가 사회 활동, 사회 소외 세력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이 공식적인 행사는 많아질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실무적으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걸맞는 기능과 그걸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배치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보좌하게 한다라면 좀 수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한 인테리어 업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업체의 선정 기준을 밝혀라라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대통령실에서는요, 그냥 시급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 신생 업체와 계약을 한 이유를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통령실에 간유리 공사를 했는데 다른 업체들은 다 경호처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 그리고 간유리 공사에 대해서만 이 신생 업체를 대통령실에서 뽑아서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의 계약이라는 게 이게 지정을 해서 예. 한다는 거죠. 공개 입찰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업체를 이제 들여다보면 기술자가 2명밖에 없고 이제 네. 작년에 이제 그 등기가 된 신생 인테리어 업체인 것이고 규모나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 어떤 대통령실의 리모델링을 할 만한 그런 업력이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는 업체이거든요. 근데 이런 업체를 시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정했어야 했는지 뭔가 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유나 다른 또 스토리들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해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면은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관련된 어떤 이런 뭐 공사라던가 아니면 내부 행사 관련해서도 수의 계약을 많이 맺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뭐 같은 연장선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특히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뭐 탁현민 의전 비서관과 관련된 업체가 공사를 맡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의혹이 나오면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나름 그 당시에 이제 탁 비서관이나 뭐 관련된 업체에서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나온 의혹을 보면은 조금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의심할 대목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 작은 업체 또 먼 업체가 또 그렇게 많은 부분을 공사를 차지를 했는지 그러면 이제 누가 이 업체를 소개해서 공사를 맡게 됐는지 또 실제로 해서 잘 됐는지 뭐 그래서는 별 문제 없겠지만 약간의 또 뭐 하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명확하게 밝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인선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 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검찰 출신 인사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다 법률가들이 가야 되는 그런 자리들, 과거 정권에서도 다 그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고 필요하면은 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소장님. 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 소장님의 평가는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고 더 이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의사가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후에 대통령은 여기서 필요하면 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15명이 검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도 정부 요직에 해당이 됩니다. 과거 문정부에서 참여연대니 뭐 민변 이렇게 중심에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 일방적이다. 뭐 이런 비판들을 지금의 여당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인사가 검찰에서 한 조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권력기관입니다. 거기에 출신의 15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다른 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국면에서 주도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출신이 모든 걸 주도하는구나라는 어떤 흐름이 잡히게 되면 그들은 소외받게 되는 것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인사가 거의 만사예요. 그리고 요번에 지금 53%가 이제 지금 4주 후에 어떤 한 달 만에 지지율이라고 나왔는데 네. 거기서 부정평가가 33%인데 네. 거기서 32%가 인사 문제에 부정적인 이유를 달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소통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수렴을 해서 그거를 이행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아까 뭐 기자들하고 많이 만났다. 그거 자체가 소통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이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이 되면 여권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선거는 여권에서 치렀는데 결국에 요직은 검찰 인사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면은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들이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해명 설명을 하는데 민변이 지난번에 주도하지 않았느냐 이게 해명과 설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평가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영선 또 정치인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검사들 자기가 아는 사람은 검사들이니까 임기 초에는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때는 이제 객관적인 팩트를 한번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장관 차관급을 전부 합치면은 142명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검사 출신이 6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2%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1급 공무원이 전부 합치면 246명인데 지금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대통령 그 비서실에 네. 그 비서관급이 검찰 출신이 6명이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2.4%예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는 대부분 사실 인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사권에서 4.2% 또는 2.4%가 재량권을 넘어선 과한 인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이 검찰 또는 그 검사를 쓰는 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보여준 통계보다는 어떤 인식에 약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검사들이 굉장히 그 우수한 엘리트 집단이고 또 기재부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고시에서 제일 성적 좋은 사람들이 저 기재부 출신이니까 똑똑한 사람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첫째 검사가 엘리트라면은 판사는 더 엘리트죠. 그럼 판사를 더 많이 쓰셔야죠. 이 직업과 관련해 가지고 더 엘리트다 이런 그리고 표현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정치 부분의 엘리트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1950년대에는 정치인이 엘리트였고 60년대에는 군인이 엘리트였어요. 70년대 넘어와서 공무원이 엘리트고 교수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검사가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집단인 적은 없고 그것도 지금 윤 대통령의 인식에는 정부 내에서 인재를 찾으니까 검사하고 기재부지만 대한민국의 저 엘리트들이 정부 내에서 일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대한민국의 엘리트 대부분은 정부가 아니라 정부 밖에 민간 분야에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잘 아시고 아까 우리 김영커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그 정치인 위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계파 문제,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시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적어도 검찰은 정치적 이해는 관계가 없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내가 잘 아는 그 검찰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 인사를 한번 추천하고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일단 네. 시작돼서 이제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 팀이 가게 될 거니까 우선 그 상황을 보고 윤 대통령의 인사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때 판단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개선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장님, 근데 지금 보면 검찰 편중 인사 이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검찰 출신이 가지 않았던 총무비서관, 부속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주요 그 포스트의 인사와 대통령을 보좌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이 지원하는 곳에 이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분들 중심으로 혹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우와 우려가 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인사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아마 이제 오롯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시간을 좀 거슬러서 가보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는 대부분 군 출신 인사들을 뭐 외교부까지 대사까지 임명을 한 적이 있었고요. YS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민주산업회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발탁해서 인사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제 동교동계 출신 인사들을 좀 중용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서울시장을 거치다 보니까 서울시 인사들을 좀 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어떤 대통령도 자신이 잘 알고, 그러니까 자기와 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빨리 해야 되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써왔던 것은 분명한데, 이번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 없이 검찰총장 이후에 바로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검찰 출신이 지나치게 많이 중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대통령 주변에 너무 많이 검찰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부터 이거 하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수행했던 이런 것이 혹시 국정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독주와 이 독선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과거 뭐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만 조선시대에도 대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일단 제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이 아무리 옳고 맞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백성 일반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 과정,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아 대통령의 뜻이 저러니까 저렇게 정책을 하는 것이 맞겠구나, 시간을 좀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뜻을 수행도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통령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고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주는 사람들이 국무위원들의 역할인데, 검찰 출신들이 혹시 안 됩니다, 노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 포진해 있거나 아니면 정부 주요 포스트에 포진하신 검찰 출신 인사들은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오히려 더 앞장서서 네. 아니되옵니다를 말씀을 하신다라면 그런 우려는 결국 기우였구나라고 판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편중 인사에 대한 지적, 그다음에 분석을 들었고요. 또 다른 인선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 뭐 음주운전도 뭐 언제 한 거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 뭐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음주운전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 이 박순애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과거 이력을 보면은요, 당시에 2001년이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이 2.5배였어요, 변호사님. 뭐 지금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교직 사회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혀 냉소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은 사실 어떤 국민이 보시더라도 참 말이 되나 싶은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고 가벌성이나 도덕성 같은 거를 따져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음주운전은 도덕성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음주운전은 착한 음주운전이 있다는 것인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당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음주운전 전과를 두고 굉장히 또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또 네. 국민의힘 쪽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자기 측 사람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는 도덕성을 따지고 가벌성을 따진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라는 이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교장에 대해서는 승진할 때 음주가 한 번만 있어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다고 하는데 그 교장에 대해서 임명 제청권을 가지는 교육부 장관이 저런 음주 전과가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교직사에서 많은 술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 한 달간의 어떤 이 내부, 그러니까 내치에 대한 어떤 시험대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치, 이 외교 무대에서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를 받을 것이냐. 조만간 그 성적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6월 말 29일부터 30일간 이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지금 보면은 7차 핵실험 얘기, 오늘도 가능성이 있다, 임박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나토 정상회의 자체가 대중 봉쇄, 견제의 어떤 의미가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토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은지 분석하시나요? 뭐 굉장히 중요한 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교 안보상의 변화고,
방향은 기본적으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하고 글로벌 사회하고 협력하면서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중요하게 가져나가고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원칙 있게 대응하는데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에는 핵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을 세운 것이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번에 나토를 가게 되면은 네. 우선 우리의 협력을 동북아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토는 미국과 지금 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핵은 핵으로 대응하려면은 우리도 뭔가 현재의 확장 억제해서 더 나아간 정책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번에 뭐 이틀간의 짧은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상회담에서 체제가 갖춰지면은 향후 나토하고 우리가 그 미국과 나토는 어떻게 핵을 공유하고 있고 나토는 어떤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지 네.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참고하면은 뭐가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앵커가 지적하신 중국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글로벌 사회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가치로 하는 우리의 전 세계적인 동맹 국가 우선 함께 간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순서에서는 윤석열 정부 한 달 평가하고요. 앞으로의 외교 과제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북한의 GDP는 한국의 54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북한 주민 가운데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주민은 전체의 61% 수준이고 이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는 주민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북한이 직접 공개한 게 이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지만 유독 이 분야에서만큼은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GDP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 압도적 1위입니다. 배 고른 사람이 허다해도 이 결코 군사비를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올 들어 발사한 이 미사일만 33발, 여기에 약 8천억 원 정도가 쓰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북한 전 주민들에게 접종시킬 수 있는 이 금액을 동해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은 수령님이 지시한 대로 열심히 이 소금물로 입을 헹구고 버드나무 잎으로 차를 우려 먹으며 전염병과 싸울 뿐입니다. 정작 북한 정권, 그들의 수령님은 7차 핵실험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시고 북한이 지난 6차 핵실험까지 핵 개발에 들인 돈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주민 2,600만 명이 이 2년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옥수수값과 맞먹습니다. 이마저도 5년 전이니 이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지금은 돈이 더 들어갔겠죠. 과거 평양을 찾은 우리 대기업 총수들에게 경협 속도전을 요구하면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뭐 이렇게 타박을 줬다고 하죠. 되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본인들 목구멍은 지금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화나유 뉴스였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는 저희가 뭐 여당 내 내홍 얘기 많이 다뤄봤는데 지금 뭐 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의 이 당권 경쟁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관련된 글이 이런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으로 떠나가자마자 가짜 뉴스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 이낙연 탓이라는 저는 이 뭐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물 이낙연설에서부터 모든 논란들이 지금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자영 차장님, 네. 윤영찬 의원이 이런 글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 선거 패배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책임론을 분명히 해야만 그 다음에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책임론 공방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찬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아주 오래전에 당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 때 잉태됐다. 패배가 잉태됐다. 네. 근데 이런 식의 이 가짜 뉴스가 유포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저렇게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 싸움은 누구나 알다시피 대통령 후보로서 패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지휘한 이재명 후보 책임론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니까 지금 친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책임론을 좀 유포시키면서 네. 약간 책임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당권, 특히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저런 갈등이 좀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 철험회 소속인 이수진 의원을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대화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수진 의원이 지난 5일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래요. 모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이 울면서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면서 이런 분들과 같은 당으로 정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요 수박이라는 이런 민주당 내 은어를 두고 지금 범친문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과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이 이제 밤사이 SNS로 계속 설전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뭐 서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당권이죠. 그러니까 지선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당대 당의 경쟁은 끝났고요. 이제는 각 당이 사실 당내 권력 투쟁으로 진입된 상황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갈등도 다 사실은 권력 투쟁, 당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이고 권력이 뭔지 참. 그렇죠. 지금 네. 이 부분도 사실상 뭐 목이니 수박이니 얘기하지만 네. 8월 전대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왜냐하면 이게 2년짜리 대표거든요. 그런데 2년짜리 대표가 이 공천권을 24년에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 뭐 이런 사실은 쓰지 말아야 되는 어떤 단어들이 마구 나오는데 당내에서의 어떤 이 갈등이 어떻게 보면 더 감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막지 못하면 네. 사실상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이 목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등등을 네. 했지만 이런 거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의의 경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누군 나가지 마라, 누군 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지자들한테는 그거 굉장히 불편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두가 다 나와서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와서 이거를 큰 축제장으로 만들고 민주당이 다시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는 이런 장면으로 활용을 돼야지 이게 계속해서 싸움판 이러면 지금 선거 2번 다 졌는데 또 계속해서 지지자들 신뢰를 잃어가는 그리고 중도층이나 부동층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더 확산되게 하는 그런 효과로 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떻게 이 2달을 관리할 것이냐 그분에게 많이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박 모기 논쟁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려야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건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림으로는 좀 흘렸지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원욱 의원이 이제 반명계, 비명계 의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수박 사진과 함께 수박 정말 맛있네요. 여름엔 역시 수박이 최고라고 하십니다. 이런 글을 이제 올린 겁니다. 수박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주당 지지자인 척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여권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은어 중에 하나죠. 네, 수박이 겉으로 보면 초록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이 이제 파란색에서부터 이제 초록색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처럼 보이는데 속을 까보면 이제 빨갛다. 빨간 건 이제 새누리당 상징색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주당 지지자인 것으로 위장이 돼 있으면서 속으로는 그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용어로 지금 수박이라는 용어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의원 같은 경우는 기꺼이 나는 시원한 대표 수박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친명계 의원들을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이 대표적인 친명계 김남국 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이 모기 한 마리 얘기를 또 했습니다. 모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또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 날아다닌다. 집 어딘가에 구멍이 뚫렸나 보다. 이게 잡아야 잘 수 있겠죠?
이 다분히 이원욱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서로 모기와 수박 논쟁이 지금 정치권에 야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동료 의원을 어떻게 그 모기에 비유를 합니까? 대단히 그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수박 논쟁은 참 그 시대가 세상이 바뀌니까 색깔도 변한다라는 약간 노래 가사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수박은 원래 해방 공간에서 사실은 공산주의자인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네. 이제 몇십 년 지나와서 이제는 어떻게 그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 빨개서 그 수박이라 이렇게 하니까 참 세상이 참 변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세 가지 과제를 우리 민주당이 안고 있구나.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참 미래를 기억하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재명 그 후보, 이재명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뭐 아마 전당대회 나오겠죠. 뭐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그 대표가 김대중, 노무현 쭉 이어오는 민주당의 그 정통을 지키는데 과연 마땅한 대표 얼굴이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철험회, 뭐 최광욱, 황운하, 이수진, 김의겸 이런 분들 강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강성 지지자들과 교응하는 분들, 검수완박, 조국 수호 이런 거 앞장섰었죠. 그렇지만 실력을 한번 따져보니까 청문회에서 이모, 3M 하면서 처참하게 망가졌죠. 이런 사람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게 과연 민주당의 미래가 있느냐. 세 번째, 김어준처럼 음모론을 얘기하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정치 공격을 해보려는 사람을 당의 나팔수로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에 유리한가. 이 세 가지 과제를 네.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박하고 모기를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민주당의 내홍이 쉽게 정리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선호하는 이 수박을 즐기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모기가 창궐하는 계절 아닙니까? 그 수박과 모기가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 이 선호되고 이 시달리는 계절에 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치열한 아하. 어떤 내부 이 권력 투쟁이 뭐 재현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생활과 연계된 이 분석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기자 간담회를 갖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수박이란 단어 못 쓰게 하겠다, 수박 금지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수박이 뭡니까 수박?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같은 당 구성원한테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당의 대표라신 분한테도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자기 메뉴 아닙니까? 이 특정 과일에 관한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 이런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같이 들었지만 사실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이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러한 개파 갈등, 민주당 상황 수습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사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얽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세월이 쌓여 있는 것이니까 지금 뭐 하루 아침에 해결되고 갈등이 봉합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제 했던 얘기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적어도 당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건전한 토론은 다 보장하되 서로 간의 공격적인 언어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이거든요. 저 부분은 참 맞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개파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갈등들은 모두 다 민주당의 어떤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한 그런 건강하고 좀 바람직한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서로를 향한 책임 공방이나 뭐 공격적인 언사, 네. 모욕적 언사가 돼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일단 가장 쉬운 것, 서로에게 공격적 언어를 하지 않고 모욕적 언어를 쓰지 않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한다면 네. 또 어느 정도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이 뭐 유치원 도덕책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정치권 인사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얘기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당권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당권 경쟁에 이재명 의원이 나서느냐 마느냐 때문에 이 모든 게 이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이 출마 반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의원이 당의 중요한 자산이다. 여기는 다 뭐 비명이든 뭐 친명이든 다 찬성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조급하게 현금화 하게 되면 저는 뭐 이른바 이재명 단타매매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모두에게 불행하다. 조급하게 현금화 시켜서 그냥 오늘 다 털어먹고 끝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자, 단타 매매해선 안 된다.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은 뭐 친명계든 반명계든 다 동일하게 공감하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나오면 저 의견처럼 주장처럼 단타 매매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 의원의 말은 사실은 이재명 의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도 사실 뭔가 기회를 제약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그 안에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전대라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모든 구성원들 전체에게.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구성원의 굉장히 주요한 인사 중에 하나인 이재명 후보는 나오지 마라. 넌 중요한 자산이니까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사실 이재명 의원이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지 네. 이런 전대 과정 속에서 누구 나오지 마라. 왜 중요하니까라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 특히나 이게 지금 구심점이 굉장히 누군가에게 있고 당의 어떤 결속이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들이 뭔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굉장히 사실은 구심점이 없고 중구난방이에요. 야당 지지자들은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특정해서 특정 인물을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네. 이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게임의 룰에 또 연동이 돼 있어요. 이게 결국엔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이냐, 당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규정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집단 지도 체제를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당이 하는 거예요. 관리형.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쉽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집단 지도체를 많이 활용하는데 야당은 우리가 아까 이준석 대표 처음에 1주년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그 젊은 대표에게 모든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난국을 돌파를 하고 정권 교체를 해내라는 얘기인데 지금 야당이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라는 아니한 어떻게 보면 힘이 이제 퍼져가는 그런 어떤 체제를 선호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혹시 전대 과정 이후에 공천의 과정 속에서 뭔가 공천 지분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야당 지지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지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좀 지도 체제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야당 지지자들의 결속을 이끌어내느냐 아니면 상당히 네. 실망감을 주느냐를 가늠짓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전에 이제 취재를 할 때 그때가 이제 새누리당 때였는데 그때도 뭐 개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했을 때 친박계 비박계였는데 이런 뭐 수박 무기 논쟁까지 하면서 싸우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너무 갈등의 골이 깊다 보니까 뭐 분당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정계 개편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분당은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선거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당이 갈라지고 하는 건 선거를 앞두고 그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뛰쳐나와서 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 뭐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당 지도 체제를 놓고 이제 싸움도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그 싸워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이제 이재명이 되느냐 누가 되느냐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큰 거는 자 그럼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누구를 지금 옹호하는 정당이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당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재인 시절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이런 분들의 이제 정당이 된 걸로 저는 보는데 민노총이 과연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귀족 노조 대변하는 조직 아닌가요? 전교조는 어떻습니까? 민변은 어떻고 참여연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국민과 함께 할 것인지 그럼 국민 어느 쪽을 보고 갈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노선의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재명이 되든 다른 분이 되든 당의 그 대표가 뽑히고 또 지도체제도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큰 싸움, 조금은 거창하게 말하면 좀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될 시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된다. 이 안에 대해서 이 개인적인 의견, 견해를 좀 밝혀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민주당의 복당을 예고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른바 엑스파일을 거론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일었습니다. 먼저 그 관련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자, 의원님들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은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국힘당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정보위 간사.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이혼당합니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한번 공개해 볼까요? 하지 말라고. 네, 지금 이러한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 하태경 의원이 콕 집어서 거론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하 의원이 박지원 전 원장이 뭔가 대비비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MB 정부 때 정치인 사찰했다. 그걸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공개되면 이혼할 사람 한두 사람 아니다. 어디 출입하는지도 다 적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돌고 있는 거예요. 박지원 원장님 빨리 경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국정원에서도 박지원 전 원장의 이러한 발언, 엑스파일에 대한 발언 같은 것들이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했죠. 그렇습니다. 사과를 하고 이제 SNS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변호사님. 근데 사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 구단, 이제 정치계의 원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논란을 일으킨 게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국정원장으로서 업무할 때 좀 아쉬운 점이 뭐였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에서 갑자기 엑스파일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가서 보니까 엑스파일이 다 있더라. 근데 그걸 본인이 특별법으로 뭔가 폐지하려고 했는데 폐기를 못한 게 아쉬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은 다 빠지고 이제 엑스파일 얘기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도 되는 정치 구단이시라면 저런 얘기가 엑스파일이 화제가 돼서 당연히 화제가 될 거다, 주목을 받을 거라는 거를 모르실 리가 없는데 말씀을 꺼내시는 것 자체가 이제 다시 또 정치 행보를 좀 시동을 걸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치 발언에 좀 힘을 실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직 국정원장으로서는 조금 가벼운 처신이 아니었나라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 강경파 일부에서는 진짜 고발해야 된다, 좀 잘못됐다, 이게 뭐 정치 개입 어떻게 보면 누설한 거 아니냐, 정보를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네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엑스파일의 존재 여부 자체도 국정원법 위반으로 뭔가 이 부분들 누설한 것 자체도 국정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내용 자체를 세세하게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가지고 국정원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민주당의 개파 갈등하고요. 이른바 국정원의 엑스파일 관련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 안정 지원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1인당 200만 원이고요. 80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이번 주 수요일 두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첫 시험 비행에 도전했지만 위안의 시도에 그쳤습니다. 이번엔 완벽한 성공을 거둘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경제 정책 방향이 목요일 처음으로 발표됩니다. 앞서 새 정부는 규제 혁파 및 구조 개혁과 함께 기업, 국민과 관련된 세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가족 등 120여 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합니다. 오찬을 함께하며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앵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선선했습니다. 그런데 방심하면 안 되겠죠. 오늘 오후에 엄청나게 덥겠죠? 네,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 30도를 넘어서 31도까지 오르고요. 광주 31도요? 29도, 부산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서울 30, 야 이거 뭐 본격적인 여름인데 이럴 때는 소나기가 한 번쯤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건데요. 경기 동부와 영서, 충청, 호남 지방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네, 작은 우산 가방에 이제 하나 정도씩 뭐 이렇게 챙겨 다니시는 네. 것도 좋을 것 같고 빗길 사고 없도록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날씨는 어때요? 궁금하네요. 네, 이번 주 초까지 변덕스러운 날씨가 쭉 이어집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소나기 예보 들어있고요. 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